이런 게 바로 인간의 호기심의 원천이란 말이야. 인간이 계속 뭔가를 파악하고자 한다는 이 본질적인 태도, 이거에 대해서 은유로서 파악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인간이 왜 이렇게 모든 걸 다 파악하고 싶어 할까? 불안하니까. 잘 모르겠으니까. 예측 불가능하면 무서우니까. 이게 결국 생존 본능인 거예요. 언제 우박이 내리고 언제 뭐 이렇게 될지 몰라서 두려운 거야. 살고 싶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 깔려있는 인간 이 삶의 방식이나 인간의 삶의 방향성, 사유의 방향성, 이런 사유에 대한 역사를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게 좋아서 이것들은 갖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질문을 자 오늘은 넣었습니다. 인문예술 02 네, 이 질문은 원래는 빼고 싶었는데 만약에 이게 수능 연계로 보는 친구들은 지문만 어느 정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문 내용 자체는 조금은 생소하고 지문 내용 자체는 좀 좋지 않나 싶은데 문제가 좀 너무 길기만 하고 쉽기만 해서 오케이 일단은 가볼게요. 자, 은유에 대한 학문적 정의에 대해서 생각하고 시작하고 있는 글이야.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서 처음으로 은유가 어떻게 학문적으로 정의해야 되나 뭐 이런 얘기하는 건데, 자, 우리가 은유랑 직유에 대해서는 중학교 때 해요. 그죠? 이 내 마음은 호수요. 이런 표현들을 우리는 은유라고 합니다. 은유가, 은유랑 직유를 이제 수능에서 막 뭐, 이건 은유법이니? 직유법이니? 뭐 이러고 막 그렇게까지 장난을 치지는 않지만, 헌법적으로는 가끔 나오기도 하니까, 어느 정도는 기억을 해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쌤은 이걸 처음 외울 때는 은유가 약간 은근슬쩍 비유한다. 뭐 이렇게 기억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뭐처럼, 뭐뭐 같은 이런 지표를 넣는 이런 것들을 직유로 기억을 하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뭐뭐처럼 뭐뭐 같은 이런 표지를 사용하는 거, 내 마음은 호수 이러면서 은근슬쩍 비유하는 거, 이런 거를 쌤은 은유로 생각을 했었어요. 오케이, 어쨌든 이런 걸 은유라고 하고 이 정도는 상식선에서 어느 정도는 가져갈 필요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학문적으로 정의한대. 우리는 원래 은유를 문학적인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엥? 하는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어. 자, 이에 따르면 은유는 낯선 이름들의 전이야. 자, 그러면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이런 느낌이죠. 그죠? 호수라는 낯선 거를 가져오는 거야. 선생님도 호수를 아는데요. 하지만 원래 우리 내 마음이라는 걸 떠올릴 때 호수라는 걸 같이 떠올리진 않잖아. 그지? 낯선 이름들을 전이한 그런 개념이래. 즉 어떤 대상을 가리키기 위해 그 대상의 이름이 아닌 낯선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지? 낯선 이름으로 그 대상을 가리키려고 하는 것, 이런 걸 은유라고 한다. 어렵지 않죠? 1세기 독일의 철학자 블루멘베르크는 평생 은유에 대한 연구로 철학적 사유를 개진하며, 잠깐만, 철학적인 얘기를 하겠대. 은유가 원래 문학에 관련된 그런 개념인데 이런 걸로 철학을 연결시키겠다는 거야. 철학, 과학, 신화 등을 아우르는 모든 텍스트를 은유적 구조라는 거로 파악을 했대. 이게 무슨 소리야? 철학이나 과학이나 신화 같은 이런 것들을 모든 텍스트는 일단 뭐 글이라고 생각해도 되죠. 이걸 다룬 모든 글들에는 사실은 다 은유가 있다. 뭐 이렇게 판단했다는 것 같아. 그는 은유란 인간이 세계 및 자기 실존에 대해 창조해낸 대상이다. 은유가 창조해낸 대상이래. 어렵지 않죠, 그죠? 이런 말을 뭐라고? 낯선 이름을 새롭게 창조해낸 거잖아. 뭘 얘기하려고? 인간이 세계 및 자기의 실존에 대해서. 그러면 이걸 얘기하고 싶다라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면 지금 이 어떤 대상이라는 게 바로 세계 및 자기 실존 이 정도 되겠죠? 괜찮? 이거에 대해서 은유로 얘기하고 싶다. 이 정도로 읽으면 될 것 같아. 되죠? 자, 지금 이 첫 문단에서 우리가 지금 잡아낸 거는 은유로서, 창조해낸 이 은유로서 세계 및 자신의 실존이라는 대상, 이거에 대해 얘기하는 게 바로 뭐야? 철학이자 과학이자 신화다 라는 정도로 읽어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걸 통해서 인간의 삶의 방식을 읽어내고자 하는데, 인간의 삶의 방식이라, 세계 및 자기의 실존이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이랑은 좀 거리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뭘까? 하면서 나는 이 글의 방향을 잡았어요. 이 글의 방향은 은유로서 세계 및 자기 실존에 대해 연결짓는 이 내용이 나오고, 그럼으로써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고자 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글일 것 같아. 괜찮? 넘어갈게요. 자, 그는 은유에 대한 종래의 철학을, 종래는 이전의 철학이란 뜻이에요. 두 가지로 제시하며 이로 인해 은유의 중요성이 간과되어서, 자, 지금부터 얘기할 두 가지의 두 가지의 은유에 대한 철학은 뭔가 간과하고 있는 거야. 뭔 소리야? 은유가 별로 안 중요하다. 그지? 라고 얘기하는 두 개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가 그렇게 주인공이 아니겠지. 자, 첫째는 기억이야. 수사적 기법, 수사적이라는 건 꾸민다는 뜻이에요. 이러한 관점에서 은유는 명료한 사실에 대한 표현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군더더기나 장식이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미 명료한 사실이 있는데 그거를 더 강화하려는 군더더기나 장식, 이게 지금 이 수사적이라는 말이랑 같은 말이 되겠지. 에 지나지 않는다. 네. 그럼으로써 어때? 은유는 안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인 것 같아. 둘째, 명확한 개념적 인식에 이르지 못한
불안정한 인식과 추측의 표현. 이럴 때 은유를 사용한다. 자, 그러니까 이 은유라는 말이 뭐뭐 같은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걔를 개념적으로 인식을 정확히 하면은 애초에 은유를 안 쓸 텐데 잘 모르겠어서 빗대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만 쓴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이때 은유는 개념이 형성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사용되는 필요악 같은 것이다. 자, 필요악이라는 게 뭐예요? 악은 악인데 필요하기는 해. 이런 걸 필요악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은유는 이 개념이 형성되기 전에 어쩔 수 없이 쓰는 거. 형성되면 버려도 되는 거. 그죠? 인간의 사유가 발달하여 어떤 대상을 가감 없이 표현할 수 있다. 이게 뭐야? 개념이에요. 괜찮? 명확한 개념 인식이 되겠지, 이게. 되죠? 투명한 형식, 그지? 투명한 형식도 마찬가지로 개념적 인식이 되겠지. 이걸 찾아낸다면 은유는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은유는 약간 징검다리 같은 것이다. 돼요? 기억은 그저 꾸미는 말일 뿐이다. 라고 내가 지금 기억이 되면 되겠고, 니은은 이거 약간 징검다리다. 임시 방편이다. 이 정도로 지금 머릿속에 남으면 될 것 같아. 자, 이러한 관점에서는 자, 여기서 얘기하는 이러한 관점이 가리키는 게 뭐예요? 이러한 관점. 우리가 이런 지시적인 표현들을 계속 잘 읽어줘야 돼요. 아무래도 이러한 관점들이라고 했으면 모르겠는데 이러한 관점이라고 했으니까 니은을 가리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 궁극적으로 철학의 모든 은유가 순수하게 개념적 용어로 대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궁극적으로라는 거는 인간의 사유가 점점 발달하여랑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개념이겠지, 그치? 점점, 결국은 이런 뜻이잖아, 궁극적으로. 결국 끝에서는 은유는 다 필요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악이지. 은유는 그렇게 표현하면 좀 부족해. 근데 어쩔 수 없이 그거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 그럴 때는 은유를 잠깐 쓰자. 이런 개념인 것 같아. 되죠? 그런 게 그래서 은유는 싹 다 나중엔 사라지고 개념으로만 바뀌면 된다. 라고 하는 게 니은이에요. 여기까지가 두 가지 입장이고 블루멘베르크는 전통 철학의 지적대로 전통 철학의 지적, 전통 철학은 기억과 니은을 얘기하는 종래의 철학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은유가 수사적 표현이거나 아직 개념으로 환원되지 못한 잉여일 수 있다. 지금 방금 아까 얘기한 게 기억이고 환원되지 못한 아직 개념으로 환원되지 못한 잉여라는 거는 남는 것이라는 뜻이죠. 우리 여러분 뭐 잉여 인간 들어봤어요? 어쨌든 잉여 남는 것이라는 뜻이야. 잉여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환원되면 이제 없어질 수 있는 그런 니은 얘기죠. 이걸 인정을 해. 자, 그런 은유가 있겠지라고 인정을 하면서 은유 중에는 결코 개념으로 대체될 수 없는 뭐라는 거야? 니은이 아닌 고유한 형식으로 고유한 표현 형식이야. 이런 은유가 따로 있대. 철학적 언어의 근본 바탕이 되는 것이 존재한다. 자, 이게 일단 개념으로 대체될 수가 없다면 당연히 수사적 표현일 리도 없죠. 그죠? 그래서 지금 뭐 니은만 부정한 것 같지만 당연히 기억도 부정이 되는 거죠. 이런 건 내용 이해를 통해 가져가는 겁니다. 개념 환원도 안 되고 수사적도 아닌 진짜 중요한 은유가 있다는 거야. 철학적 언어의 근본 바탕이 되는 그런 은유가 있대. 그게 뭘까? 난 이게 궁금하면 돼요. 그런 걸 절대적 은유라고 한다. 괜찮아? 자, 그러니까 이게 기억 니은과 완전히 반대되는 우리 주인공인 누구였지 이름이? 블루멘베르크라는 사람이 정의한 디귿이 되겠지. 이건 절대적 은유로서 수사도 아니고 징검다리 그런 개념도 아닌 절대적으로 이것만을 써야 되는 그런 은유도 있다 라고 하면서 은유가 매우 중요해. 너네가 간과했던 디귿에 대해서 내가 한번 얘기해 볼게 라고 하는 글인 것 같아. 자, 절대적 은유가 뭐냐? 블루멘베르크에 따르면 절대적 은유라는 거는 뭐냐면 개념적 사고에 미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거 니은이죠, 그죠? 니은을 까는 거야. 오히려 개념적 사고의 바탕이 된대. 오히려 바탕이야. 이걸 가지고서 개념 사고를 넓혀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세계의 본질이나 삶의 지향성 이런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는 궁극적인 질문들에 답하려는 시도다. 이게 뭔 소리냐면, 야, 세계의 본질이 뭐야? 뭐라고 대답해, 그죠? 이거 뭐 알 수가 없잖아, 그지? 삶의 지향, 어떻게 살아야 바른 삶일까? 라고 물어봐. 무려 뭐라고 대답을 해요? 그게 객관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정답이 있다면 우린 그냥 다 로버트겠죠, 그죠? 그런 거 어려운 거잖아. 개념으로 애초에 설명이 안 되는 질문들이 있단 말이야. 그럴 때는 은유 말고는 답이 없다. 그래서 얘만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 은유를 훨씬 더 너네가 알고 있는 것보다 중요한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글인 것 같아요. 괜찮죠? 그 질문들은, 근데 그 질문들이 어떤 질문들이야? 궁극적인 질문들이야. 오케이? 직각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인 이유, 이런 거보다 세계란 무엇인가? 이런 게 훨씬 더 궁극적이고 원초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이잖아. 그런 질문들은 근데 이성적이고 개념적으로 설명이 안 된단 말이야. 를 은유로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질문들은 이성을 통해 인식 가능한 영역을 넘어서요. 오케이, 아까 했던 얘기지, 그지? 개념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게 그런 얘기야. 이성을 통해 인식한다. 이런 거는 개념이랑 같은 얘기인데
어차피 얘도 안 되는 얘기인 거야. 그런 거, 본질적인 질문들은. 그래서 규정적 해답. 이 규정적 해답이라는 게 뭐예요? 마찬가지로 개념이겠죠. 그죠? 개념이 안 된다고. 절대적 은유라는 건 어떠냐? 절대적 의류. 우리의 디귿은 현실의 총체성을 묘사한 이미지를 생성해. 총체성은 전체 뭐 이 정도로 읽어도 될 것 같아. 묘사한 이미지를 생성한데, 자, 은유가 원래 약간 뭐 그런 개념이지, 그지? 내 맘은 호수요 하면 호수라는 이미지가 생기잖아.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냄으로써 어떤 이 규정적 해답이 아니지만 얘는 답을 낼 수 있잖아. 얘는 답을 아예 못 내는데. 얘는 답을 낼 줄 안다고. 예를 들어 미지의 세계를 찾아 출항하다, 망망대해에서 난파당하다 같은 항해와 관련된 은유들, 이런 건 인간 실존을 표현할 수 있는 절대적 은유를 할 수 있대. 인간 실존이 아까 나왔던 것 같은데 이거네요, 그죠? 이 실존에 대해서 창조해낸 이 대상, 이게 상들, 그죠? 상은 이미지라는 뜻인데, 결국 지금 이 블루멘베르크라는 사람은 절대적 은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네요. 그죠? 이 인간 실존은 이 망만대에서 난파당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야. 미지의 세계에서 미지의 세계를 찾아 출항하는 거, 이런 게 바로 인간의 실존이야. 인간의 삶이야. 이런 걸 대답할 수 있다. 그래서 절대적 은유가 중요해. 이성적으로는 아무 말도 못한단 말이야,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절대적 은유가 철학적 사유를 점점 시작할 수 있고 넓혀나갈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자, 다른 얘기를 한번 더 하겠대. 일단 지금 첫 번째에서 절대적 은유가 왜 중요한 거야? 라고 한마디로 물어보면 난 뭐라고 대답해야 돼? 절대적 은유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 궁극적 질문들의 대답이 가능해서 중요해 라고 대답하면 되겠죠. 그죠? 이성적 대답이 안 나오는 궁극적인 질문들이 있어. 삶이란 무엇인가, 세계란 무엇인가에 은유는 대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은유, 그런 절대적 은유, 수사적인 거 아니고, 그리고 어떤 거 아니야? 징검다리고 임시적인 이런 거 아니고, 이 은유, 이 이성이 대답하지 못하고 은유만 대답할 수 있는 그 상황. 이래서 은유가 일단 중요하다라는 얘기한 거야. 자, 또한 절대적 은유는 인간이 세계를 대하는 기본 자세와 태도를 표현한대. 오케이. 자,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방금 위에서 얘기했던 것들을 끌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보니까 인간이 세계를 대하는 기본 자세와 태도. 괜찮죠? 그죠? 인간의 행위의 방식을 설정하는 지침이기도 하다. 네, 방금 얘기한 이 미지의 세계를 찾아 출항한다. 이거 아니야? 그지? 미지의 세계를 찾아 출항한다는 이 말이 인간 행위를 대표한다 라고 얘기해도 괜찮겠죠? 그죠? 블루멘베르크는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압도적인 현실을 맞닥뜨린 이래 그것을 어떻게든 파악함으로써 두려움을 떨치려 애써왔대. 네, 뭐 약간 이게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이 이때까지 그렇게 살아왔다이니까 뭐 역사적으로 치면 뭐 구석기 시대 정도부터 거슬러 올라가도 되죠, 그죠? 구석기 시대 같은 사람들이 막 뭔가 막 재난 같은 게 일어나고 막 사람이 죽어. 왜 죽지? 아프면 막 다치면 피가 흘러. 뭐지? 막 이러면서 압도적인 현실이라는 건 내가 어쩔 수 없이 눌린다는 거잖아, 그지? 그런 현실을 만났을 때 이게 어떻게든 파악을 하려고 하는 거야. 이게 인간의 본성이래. 쌤이 그래서 이 지문을 버리려다가 지금 하는 거거든요. 이 문장 하나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앞으로 비문학 여러 지문들을 읽을 때 너무너무 좋아서. 인간은 원래 파악하려는 걸 본성으로 갖습니다. 우리가 귀신을 무서워하는 거는 귀신이 다 안 보이기 때문이야. 잘 생각해봐요. 귀신 영화에서 귀신의 형체가 완벽하게 다 보여지는 건 그건 귀신 영화 아니라 괴물 영화예요. 그지? 내가 정확히 어떤 식으로 이게 귀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면 두려움이 싹 하고 사라진단 말이야. 근데 얘가 막 머리도 막 가리고 있고 그러잖아.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낀다고. 우린 미지의 세계에 언제나 두려움을 느껴요. 그래서 인간은 그것을 파악하려고 그래. 어떻게 해서든.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든이 이성으로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럴 때 절대적 은유라는 놈은 그걸 파악할 수 있게 도와준단 말이지.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두려움을 없애준다고. 그래서 이때까지 철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지성적인 결과물들이, 자, 지성적이라는 건 사실 이성적인 거랑 같은 거죠. 그죠? 그런 분투가 다른 방식으로 다 표현이 된 거거든? 그런데도 개념이 안 닿는 것들이 있어. 뭐 귀신같이 방금 내가 예시한 것들도 있고, 그지? 그런 영역들, 절대적 은유는 그걸 설명할 수 있게 해준다고. 돼요? 여기에 구조를 부여해서 세계에 대한 명백한 형상을 제공한다고. 이게 나름 명백한 형상이 될 수 있죠. 망망대해에서 이 조난을 당한 상황이야 우리는. 뭐 아니면 미지의 세계를 향해 출항해볼까? 라고 한다든가 이런 게 어쨌든 이미지로서 명백을 하긴 하잖아. 그지? 그래서 인간이 세계와 조화로운 관계, 이 세계와 조화로운 관계라는 얘기는 결국은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얘기죠. 그죠? 모르면 무서우니까 우린 파악을 하려고 그래. 근데 이성이 안 통하는 상황에서는 절대적 은유로서 파악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절대적 은유가 굉장히 중요하다. 오케이? 그럼 지금 결국 내가 여기까지 읽었을 때 지금 여기서 제일 중요한 발은 결국 사실 이거네요. 그죠? 은유는 두려움을 떨치게 도와줬다. 오케이?
왜냐면 이성적으로 모든 게 대답이 될 리가 없으니까. 지금 우리는 과학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 비문학 읽으면서 17세기, 18세기 학자들이 뭐 이렇게 생각했다 하면 뭐야 개소리 하네?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 그지? 점점점 발전해 온 거지. 이전에는 다 미지의 영역이었어요. 그 미지의 영역이 어쨌든 내가 이걸 파악하려는 발버둥이었단 말이야 다. 오케이? 자, 예를 들어 세계를 시계라는 은유로 나타내는데 세계는 시계라는 이 거대한 시계일 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봐. 그러면 세계를 원래는 모르니까 압도적인 현실이라서 무섭거든. 근데 시계다 이러면 시계라는 거는 하나의 규칙을 갖고 딱 똑딱 하면서 질서 있는 전체로서 움직이는 거구나 라는 어떤 거 명백한 형상이라는 걸 제공하잖아. 그지? 그러면 세계는 더 이상 예측 불가능한 게 아니라서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이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간은 항상 두려움을 느껴왔고 그게 바로 압도적인 현실인 거야. 그랬는데 그 공포나 두려움 같은 거 그러니까 지금 이 네 가지 말이 결국은 다 같은 말인 거잖아요. 그죠? 모르니까 압도적인 현실인 거고 두려운 거고 공포인 거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 귀신이 날 죽일지 말지 모르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은유라는 걸 통해서 명백한 형상이 제공되고 이거 질서 있는 거였네. 무질서에서 무서웠는데 질서가 있는 거였네. 구조가 있는 거였네 라는 걸 내가 읽는 순간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인간은 계속 뭔가를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다음 문단으로 넘어갑니다. 자, 됐죠? 지금 이런 게 만약에 내가 뭔가 정보가 많다는 느낌이 들면 지저분해. 자, 회색 처리했어요. 자, 이러면 넘어가기 전에 잠깐 내 말로 좀 요약을 해놓고 넘어가는 습관을 가지고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은유가 중요한 게 뭐냐 하고 두 가지 정도 얘기를 했었어. 사실 크게 보면 같은 말인데 일단 은유가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이 있다는 거야. 두 번째는 뭐야? 우리는 알지 못하는 미지의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껴요. 오케이? 압도적인 현실. 그런 건 결국은 다 예측 불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에 무서웠던 거예요. 그런 건 두렵고 공포의 대상이 되는데 파악하면 질서가 있고 구조가 있구나라는 파악을 하는 순간 그건 두려움이 아니야. 거기에 절대적 은유가 개념적으로 정의할 수 없는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사실은 여기랑 연결되는 개념이겠죠.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가 무서워하는 게 아직도 남았는데 은유라는 게 있음으로써 그런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다라는 개념이라는 거야. 오케이? 그런 은유가 의미가 있었다. 오케이? 자, 절대적 은유와 마찬가지로 하면서 다음 문단으로 넘어갑니다. 신화 역시 신화? 다른 얘기죠, 그죠? 신화 역시 개념으로는 해명할 수 없는 사태를 은유로 활용한, 그지? 은유를 활용한 이야기로 서술한다는 점에서 은유 이론이 신화 이론으로 연결된대. 오케이. 자, 은유가 신화로 연결되는데 결국 같아. 결국 본질적으로는 뭐가 같아? 개념으로는 해명할 수 없는 사태를 이걸 얘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신화도 일종의 은유 개념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에 따르면 신화의 기본적인 기능은 뭐냐? 우리가 신화하면 아는 신화는 그리스 로마 신화밖에 없어요. 그죠? 신화의 기본적인 기능은 거대한 공포를 마주한 인간이 그것에 이름을 지어붙이고 이야기를 창조하며 막연한 불안을 구체적 두려움으로 바꾸는 거래. 이러니까 그치? 이런 게 바로 인간의 호기심의 원천이란 말이야. 인간이 계속 뭔가를 파악하고자 한다는 이 본질적인 태도, 이거에 대해서 은유로서 파악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인간이 왜 이렇게 모든 걸 다 파악하고 싶어 할까? 불안하니까. 잘 모르겠으니까. 예측 불가능하면 무서우니까. 이게 결국 생존 본능인 거예요. 언제 우박이 내리고 언제 뭐 이렇게 될지 몰라서 두려운 거야. 살고 싶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 깔려있는 인간 이 삶의 방식이나 인간의 삶의 방향성, 사유의 방향성, 이런 사유에 대한 역사를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게 좋아서 이것들은 갖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질문을 넣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구체적인 두려움으로 바꿈으로써, 그러니까 이 구체적인 두려움은 이 질문에서 나쁜 게 아니에요. 구체적인 두려움이라면 뭔가 해결할 수가 있는 건데 막연하고 미지의 두려움이 문제인 거야. 세계의 거친 폭력과 혼돈으로부터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그지? 구체적인 두려움이라면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예를 들어 신이 최초로 언급되는 고대 그리스 문헌. 자, 그리스 로마 신화 얘기하는 것 같아요. 신들은 만물의 질서에 따라 배치하는 권능을 가진 존재로 서술되어 있어. 여기서 내가 지금 들어온 말은 뭐예요? 이거지. 그지? 이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것. 이게 이래서 두려운 거거든. 막연하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했는데 답이 안 나오니까. 근데 사실은 질서가 있었어 라고 파악하고 싶은 거라고. 신들의 권능이라는 게 바로 질서라고 여기서는. 이렇게 하니까 막연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두렵잖아. 그러면 안전을 도모할 수 있지. 오케이? 자연이 아무리 거칠고 난폭해도 일정한 질서에 따라, 그치? 계속 인간은 이게 필요하다는 거야. 그렇게 질서에 따라 운행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비로소 안도하게 된다고. 이게 뭔 소리겠어? 자연이 아무리 거칠고 난폭해도
예를 들어서 뭐 제우스 신이 노아였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이걸 받아들일 수 있다면, 아, 그럼 제우스 신을 안 노아하게 되면 되겠네. 제우스 신이 노아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이게, 그럼 이렇게 하면 안전하겠지? 이런 마음의 위안을 얻는다는 거예요. 물론 아니더라도 인간은 어쨌든 계속 질서를 만들어내고 싶어 한다는 거야. 그래서 막연함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한다는 거야, 인간이. 되죠? 이런 자기보호 기능에서 나아가 신화는 다양하게 변주되어서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를 함축하는 서사로 진화하긴데, 뭘 함축하고 뭘 추구하는 걸까, 뭘? 신화의 의미는 고정불변의 실체가 아니라 신화의 전승과 수용 과정에서 역사적 존재인 인간의 문화적 선택에 따라 의미의 선택과 변화가 일어난대. 오케이, 네. 자, 신화의 의미가 고정불변이 아니래요. 그죠? 고정불변이 아니고 역사적 존재인 인간. 자, 인간의 역사에 따라라는 뜻이지, 그지? 인간의 역사에 따라, 문화적 선택에 따라. 그러니까 지금 인간의 시대가 계속 바뀌는데, 그럴 때마다 신화의 의미가 계속 바뀌면서 인간 입맛대로,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 신화든 은유든 다 인간이 선택한다는 거야. 인간이 선택해가지고 저 신화를 만들었던 거야. 그리스 신화 같은 것도 그때는 그 질서가 있으면 좋겠어서 무시무시한 제우스 신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던 거야. 오케이? 근데 과학이 만약 발전을 해 점점, 그럼 꼭 필요는 없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바뀔 수 있다는 거야. 인간의 선택에 따라. 돼요? 자, 볼머넨베르크의 학문적 탐구는 인간이 자기 자신과 세계를 이해하는 역사적 과정 속에서 은유가 담당한 역할, 그지? 결국 이 역할은 뭐예요? 내가 이거 대답할 수 있는 거지. 뭐야? 막연한 두려움, 그지? 이성이 닿지 않는 그런 질문들에 대하여 대답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의 은유의 기능이 되겠지, 그지? 신화의 기능은 어때? 마찬가지죠. 결국 마찬가지야 이거. 우리가 신화를 변형시켜. 왜? 우리는 선택하는 거니까 이걸. 그냥 있는 신화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입맛에 따라서 골라가지고 인간의 이성이 닿지 않는 그 범위를 어쨌든 우리가 해석의 영역으로 끌고 오고 싶어서 신화라는 걸 만들고 은유를 쓰고 이런다는 거지. 그게 바로 인간 실존의 창조적인 본성이야. 그럼 결국 얘가 창조하는 건 뭐야? 얘가 창조하는 건 뭐야? 은유를 창조한 거잖아. 은유를 왜 창조하는 거야? 신화를 창조한 것도 은유를 창조한 것도 결국은 인간이 이 세상을 이해해보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인간이 더 실존할 수 있도록. 그저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뭐가 맞지? 막 이렇게만 이성적으로만 따지고 드는 게 아니라 애초에 우리는 지금 망망대해에서 표류하는 게 바로 인간이야 라고 설명을 하는 순간, 원래 그런 거구나, 뭐 이런 식으로 안도라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 걸 위해서 은유와 이런 신화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되죠? 네. 쌤이 문제는 안 풀려 그래요. 이게 문제가 보면은 3번 문제랑 4번 문제가 보기가 어마어마하게 긴데, 솔직히 답 고르는 건 너무 쉽지 않나 싶어서 이 영상에 굳이 이거를 하나하나 다 읽고 있으면 너무 힘들어서 일단은 영상 촬영은 할 거거든요. 그래서 댓글에다가 이 영상을 따로 달아 놓을게요. 근데 일단은 여기까지만 해서 이 영상을 끊고, 어쨌든 이런 인간 실존의 이해와 이런 인간의 발버둥 있죠. 인간이 어떻게든 이성이 닿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 이성이 닿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 인간의 이해에 대한 발버둥, 이성이 닿지 않는 것을 이해하고 싶어. 그런 개념에서의 추천 지문 2개만 얘기를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지문은 1호 수능의 칸트의 미감적 판단력 지문인데, 네, 이 지문이에요. 27에서 30번 지문이고, 이 친구 보면은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얻고자 하면 이성뿐 아니라 미적 감수성이라는 것을 가지고서도 그 원리를 설명할 수 있어. 왜? 개념이 미치지 않는 것에 대하여. 그것을 개념적으로 규정하지는 못하더라도 개념으로부터 자유로운 어떤 개념을 통해서 이 세상을 더 이해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글로 이렇게 이제 이게 사실 천문단에도 나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수미상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글이고, 쌤이 얘기했던 이 인간의 이성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 대한 이해에 대한 발버둥으로서 본다면 이 글이 좀 새롭게 다시 또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자, 다음 질문은 21년 7월 교육청에 있는 실존적 불안에 대한 얘기를 하는 질문이에요. 이건 뭐 제목 자체가 이미 그죠? 첫 문장만 봐도 굉장히 같이 재밌게 읽어볼 수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네. 여러분, 쌤이 이게 재밌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결국 이게 좀 재밌어야 돼요. 좀 재밌어야 잘 올라갑니다. 인간의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하나의 개체로 존재하다가 어디로 향하는지도 모른 채, 그지? 이렇게 소멸해 되어버리는 이런 실존적인 불안,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에 대한 글이에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부터 해서 막 중국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인간의 이 철학 지문에서 굉장히 많은 철학 지문의 이런 이 인간의 보편적인 이 태도, 인간이 파악하려고 하는 이 태도가 계속 등장을 할 거기 때문에 이런 인간의 태도 자체를 좀 우리가 익숙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오케이? 네, 이렇게 두 지문 정도 해가지고 같이 한번 보고, 혹시나 문제풀이가 필요한 친구들은 쌤이 영상을 좀 시간 나는 대로 찍어가지고 이 문제풀이에 대한 영상도 올리긴 올릴 건데, 뭐 필요하면 뭐 댓글로 달아놔둡니다.